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했습니다. 26조 2천억 규모 추경안에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 처리를 강조하며 글로벌 위기의 골든타임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퍼주기 가능성이 있다며 꼼꼼히 심사해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초고가 아파트는 하락 전환, 서울 외곽과 소형 아파트는 상승하며 이른바 역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기점으로 부동산 흐름이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오늘 중동 사태 대응 위한 26조 2천억 규모 추경안 편성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국회 가기 전에, 국회 제출하기 전에 국무회의 또 의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 의결하고 했는데 이 내용은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은 이게 중동 그 전쟁으로 인한 기본적으로 에너지 네.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피해를 지원해야 되는 곳에 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고유가 부담, 이제 고유가 되는 데 대해서 부담 완화하는데 10.1조, 그다음에 민생에 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이나 일상 회복, 그다음에 생활비 이런 데를 지원하는데 민생 안정으로 2.8조, 그다음에 산업 피해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산업 피해의 공급망을 좀 유지하고 복원하는데 2.6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지금 특히나 우리는 에너지 위기로 치닫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이 작용한 추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은 응급 수혈을 위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추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찬호 위원님은 이번 추경 예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라든가 또 고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 부양과 그 국민의 교통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하고 겹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특성이 정말 이 추경이라든가 재정 확대를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가계나 기업 부채 그 비율이 지금 3%대인데 지금 정부 부채는 10%대로 지금 된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고 가파르고, 또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 4.4분기 마지막 분기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48%까지 갔다. 그 전년 대비 무려 5%포인트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 이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이제 그 재정 확대 물론 적극적이지만 유독 여느 진보 정부보다도 워낙 가파르게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부동산 억누르고 주식 부양한다는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풀어대는데 돈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물론 그게 지금 주식으로 간다고는 하지만은 이 주식의 불확실성이라든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오랜 그 속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본인들이 원하는 정책 목표가 상반되는 것들을 너무 급격하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정말 집중하고 싶으면 유동성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쟁 그리고 고유가 이런 걸로 이것도 그 유동성은 크게 늘리는, 이렇게 되면 과연 무엇이 정말 진정으로 정책 목표인지, 또 정책 목표 간의 균형은 있는 것인지 이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납득가는 설명도 해주고,
또 조정과 균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유동성이라는 말을 김상일 평론가님. 예, 너무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쓰면은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소비 근데 쿠폰이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 공급 사이드의 측면이기 때문에 네. 재료비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 부분은 이제 보충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럼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비 여력의 부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25조 정도 집어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뭐 그 유동성을 막 자극해가지고 막 돌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실제 소비 여력이 예. 필요한 쪽에 충족을 해주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우리의 유동성은 지금 네. 시중에 뭐 M1, M2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데 그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산에 묶여 있거나 이런 식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부동산에 집중을 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 그 팔러스 믹스라고 하죠. 정책의 종합. 믹스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이 있는 게 부동산 부분을 이렇게 좀 누름으로써 그 돈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올 수 있다면 이거는요 저절로 부동산은 조정이 좀 일어나고 주식시장은 돈을 공급받는 신산업이나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발굴해야 되는 쪽에서 함께 투자하는 돈으로 쓰이는 겁니다.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자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조달을 하면 함께 투자하는 방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을 네. 조정하는 것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네, 부동산 강찬호 지금 의원님. 그렇다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일부 지금 저 신문에서 뭐 강남에 계속 매물이 쏟아진다 어쩐다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 15억대 아파트 여기는 지금 또 계속 수요가 몰리고 그다음에 지금 전세 난도 막 좀 엄청나게 있을 뿐더러 5월 9일 과연 양도세 중과 그 이제 막 민도가 닫히면은 이런 거 그나마 이런 효과도 사라져서 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부동산 그 전문가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집 내놨다 그러는데 지금 그 집 안 지금 현재까지 한 달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팔렸다는 소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빨리 팔리고 해갖고 매물이 막 소화되고 그래야 되지. 당장 상징적으로 대통령 집부터 어떻게 됐나. 네. 이런 걸 볼 때에 과연 그 부동산 정책의 현실성 뭐 이거는 사실 오늘 주대부와는 직접적인 아주 그 자체는 아니지만 다 연결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큰 틀에서 지금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거 발목 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어떤 그 상당히 논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이 연결돼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나 지금 말한 대로 그 확대가 지금 그렇게 막 급격히 유동성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걸 의식했는지 이번에 예산 문턱 같은 거 지금 두고 있잖아요. 조정치 제가 그 명칭 까먹었지만 네. 몇 가지 그 예산에 있어서 지금 문턱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그 재정 확대에 대한 국제사회까지도 우려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지금 조치를 취했다는 점은 좀 알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는 짧게 여쭤볼게요. 네. 김상일 변호사님. 이게 이제 3,577만 명 네. 국민 70%한테 이제 지급을 하는데 10만 원에서 60만 원. 네. 뭐 공교롭게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에선 선거용 현금 살포다. 여당은 지금 막 필요한 응급 수혈이다. 진짜 필요한 복지다.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뭐 양쪽 다 있겠죠. 예, 뭐 정치가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익의 부분과 공익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가장 좋은 정치는 사익과 공익이 교집합이 가장 큰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뭐 양쪽 부분이 조금씩 있다고 뭐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지금 실제로 저희가 저도 차를 몰고 다니고 네. 우리 뭐 앵커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 기름값을 이렇게 기름을 넣으면서 네. 좀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크게 와닿겠습니까? 그런 저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싼 데서 넣어요. 그 그러니까요. 이전에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더 그게 그러니까요. 이제 심해지고 줄 서고 그렇게 하겠죠. 저쪽에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좀 싸거든요. 예. 어디 그래서 그런 이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 여력을 조금 보강을 해줘야 경제 생활이 위축이 안 되고 네. 지금 뭐 경기 부양이라는 일반화된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산업이나 경제의 위기를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크다. 지금 이거는 뭐 활성화를 시키고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을 지켜내자 이런 예산으로 보는 게 훨씬 맞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강찬호 의원. 뭐 아니 그 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번에 가장 이제 위기가 오는 부분이 그 원유 관련 수급에 영향을 받는 각종 제반 산업이라든가 예, 예. 각종 그것에 또 연결되어 있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입니다. 정부가 이런 쪽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그 위기를 해소하는 그런 재정을 투입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소비 쿠폰 이런 걸로 해서 그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 돕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구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돌려면 우리 가장 기축이 되는 제조라든가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번에 추경은요 전쟁 추경인데 한마디로 지금 말한 대로 위기 추경 전쟁 추경이고 그렇다면 그 위기에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이고 절제된 그러한 지금 재원 공급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지난 주말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두고 담당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서민석 변호사가 낸 녹취를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검찰의 자백 회유로 네. 보시는지 아니면 뭐 어떤 정상적인 답변을 회유로 여당에서 몰고 가는 건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거 양쪽의 주장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지금은 진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박상용 검사 말대로 서변호 수책에서 이렇게 문의 내지는 요청을 해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예. 검사께서 현직 그것도 사건 담당 검사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유도하듯이 그리고 매우 장시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의 진실 여부는 사법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저는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검사분들이 피고인 측의 변호사와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실제 할 수 있도록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좀 하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제도적으로 아예 보장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거는 좀 더 절제를 하든지. 네. 자 어쨌든 이게 회유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답변을 유보해 주셨어요. 강찬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형량 거래는 서민석 변호사 쪽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뭐 저도 다른 방송도 얘기했습니다만 딴 사람이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그 진보 매체 유튜브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검찰이나 여기다가 이재명한테 내가 그 방북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면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한마디로 이화영이는 종범이 되고 이재명이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을 선임한 이화영 씨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설지원에서 바뀐 다음이죠. 네, 바뀐다기보다 그 두 사람이 이제 하고 있다가 예. 논란이 되니까 막 이제 사임하고 막 이런 이제 그렇게 된 사임하고. 건데 예. 이게 뭐 갑자기 그대로 그냥 하세요. 마이크 흥분해서 눕네. 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인한테 이화영 부인한테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화영 씨 부지사 부인이 진보 매체 방송에다가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 진보 매체 진행자가 그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했더니 서민석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게 2년 전에 녹취가 아니고 예. 지금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방송에?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고 그 진보 매체 유튜브에 그렇게 출연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서민석 변호인이 그런 거예요. 이제 보니까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 지사 시절에 대장동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은 이미 이제 사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화영이 그 대북 관련 진실 그 얘기를 하고
진술을 하면 공동 정범으로 그때까지 이제 기소가 되는 모양새였는데 네. 공동 정범에서 본인은 종범으로 빠진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주범이 되죠. 네. 이제 또 정범 내지 주범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구조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아주 잘 되면 집유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직접 이분한테 부인한테 했고 부인이 그걸 방송에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당연히 검사한테도 해서 그런 거 제가 박성현 검사한테 그 관련 확인했더니 그렇게 제안을 해왔다는 거예요. 공동 정범 아니고 제발 우리 이화영을 종범으로 해달라. 그러면 재판 가서 진술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바로 다음에 아니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기에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당신이 자꾸 공동정범이 아니고 종범으로 만들어달라는데 안 됩니다. 그걸 해설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왜 잘 보세요. 자,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플리바게닝은 불법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플리바게닝 왜 한참 말씀하세요 그럼 네. 자, 플리바 김상평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어쨌든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플리바게닝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런 제안을 해오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꿔달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검사 입장에서 바꿀 수가 없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니까. 그 변호사한테 무조건 당신 말은 내가 듣지도 않고 그냥 우리 갈 테니까 이건 안 되죠. 변호사하고 당연히 검사하고 그 얘기를 변호사가 아니 이 사람은 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볼 땐 죄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는 거죠. 있는 네.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유도하듯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향을 유도하려는 건 성리성이지. 아니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죠. 지금 있는 그러세요. 상황에서 네. 대화 하나만 지금 갖고 말씀하시네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종범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자, 그런 근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상황에서는 종범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종범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검사가.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네. 어떤 그 검사도 수사를 하면 자기의 수사의 목표가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라는 거는 속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박상용이 적극적으로 막 했느냐 안 했느냐가 오히려 관건 아닐까요?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형량 거래를 지금 구체적으로 제한한 사람은 분명히 서민식입니다. 이거는 일단 서민식 이거는 지금 이화영 지사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지금 형량 줄여달라고 한마디로 거저 형량 지금 거래 제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했느냐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만 만약에 그 답변한 것은 오히려 또 다른 형량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면 서민석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부인한테도 아마 했을 것이고 네. 부인이 그러면 지금 이 이화영 부지사 부인께서는 당연히 검찰을 굉장히 원망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왜 그럼 검찰도 거래를 했다느니 형량을 유도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지금 서민석 얘기만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런 게요. 네. 우리나라의 변호사와 검사와의 관계라면 비일비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고객과 변호사 간의 거래의 계약 관계라는 것도 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 관계의 신뢰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저는 또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 백정화 이분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거는 서민석 변호사 얘기만 듣고 한 거잖아요. 검사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검사와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안 하고 아이디어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 알지 않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 형사적인 사건에 대한 증거의 뭐랄까요? 그 유효성 여부도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유효한 증거를 바탕으로 죄의 유무 판단도 사법부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사법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국정조사가 좀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건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재판부에는 잘 현출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한다. 뭐 이 정도에서 멈춘다면 그런 걸 더 찾아내는 정도에서 멈추거나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재판 전체에 영향과 압력이 행사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거는 정권 바뀌면 또
다른 정권에서는 안 하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역사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 저 말이 정답이기 강찬호 때문에 의원님. 저 말이 정답이에요. 애초에 지금 국정조사가 말이 안 돼요. 지금 좀 전에 아주 잘 말씀. 그런 의혹이 있다면 그것도 판사가 판단하면 돼. 이게 조작 기소.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관련 지금 기소 이게 조작이라는 것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이화영 부지사의 자백이 있었고 무엇보다 돈을 줬다는 김성태나 쌍방울의 그런 또 진술과 관련된 물증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것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의 그 조사까지 이화영 딴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것이 있다고 귀띔을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화영 부지사는 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지시와 보고를 받는 관계인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런 기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그걸 지금 말한 대로 이건 보니까 기소 자체가 안 됩니다. 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에요. 이것을 왜 국회가 나섭니까? 더군다나 진행적인 재판인데. 그래서 네. 저는 그 점에서 김상일 평론가 말이 다 맞고요.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테일에 이렇게 그 어떤 짜깁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호통치고 그래갖고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들이 나중에 다 한번 그럼 전부 다 까면 돼요. 한번 전부 다 까갖고 어디가 맞는지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있어요. 네. 어떤 김평론가님. 거냐면 제가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만 지금 검사들의 어떤 행태와 그다음에 신뢰 훼손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일정 정도 자제를 좀 해달라. 자제를 하면서 그리고 최대한 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재판에 그 적극적으로 주장되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 이런 거 위주로 좀 네. 국정조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북 송금 사건도 조작 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 그 조사 대상입니다. 오늘 그 특위는 증인 참고인 채택 의결을 위해서 회의 열었습니다. 먼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검찰이 이재명을 잡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 관계자를 상대로 허위 자백을 설계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조작기소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조작기소 국정특위는 오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시작으로 7대 의혹 사건에 대한 기간 보고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대장동 위례 사건과 김용 부원장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 기소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정권 차원의 정적 사냥에 가담한 정치 검사들을 전원 증언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한병도 원내대표 정적 사냥 가담한 정치검사 전원 증언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증인 채택된 사람 보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 네.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되게 반발하던데 민주당에 유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유리할 것 같아 유리하거나 최소한 그 불리하지 최소한 자기들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의회의 반격을 당하더라도 그 반격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사람들만 골랐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말이 안 됩니다. 저게 그 당장 그렇게 정치검찰 그 당시 정적 사냥을 했다면 그 최고 설계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요 당시. 네. 그 사람은 안 부릅니다 지금. 왜 안 부를까요? 왜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이 지금 현 정권에서 이 관련자를 지금 조사한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박상용 검사 지금 서울고검에서 지금 말했는데 바로 그 정치검사를 지금 단죄하겠다고 6개월을 지금 수사 감찰을 했습니다. 결과에 하나도 못 내놓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직접 연호회 술 파티까지 벌였다는 그 검사 6개월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심지어 그래서 박정현 검사 조사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연호 술 파티 그렇게 난리쳤는데 연호 술 파티 하나도 안 물어보더래요 세상에.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아니 왜 그게 지금 핵심 의혹이라고 하시면서 왜 안 물어보냐 그랬더니 아니 언론에 나온 걸로 가름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봐도 지금 얘기가 안 되니까는 이것을 지금 묻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7대 사건이 모두 조작 기소라는데 세상에 7대 사건을 그렇게 다 뭐 기소를 할 때마다 전부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묘한 검찰이 정말 어디서 그렇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조작 기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 이화영 지금 3심에서 다 1, 2, 3심 모두 지금 그 유죄를 때는 판사들은 그럼 조작 판결 아니에요? 판사들도 그럼 다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작 기소 넘어가서 그렇게 지금 생사람 잡은 거 법 왜곡죄를 왜 판사들은 안 해요? 이거 보면은 딱 자기들이 그 설정한 무슨 프레임, 노무현 중인 악마 검찰 뭐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지금 이재명 겨냥한 오로지 정치 검찰 이런 식으로 지금 무슨 인민 재판식으로 지금 세워가지고 망신 주고 그 쓸데없는 의혹 만든 다음에 지금 수사 결과를 볼 때 네. 받쳐지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특검에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의심이 갑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네. 네. 김상일 평론가님.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정진상, 한동훈. 그랬더니 민주당에선 왜 내친 사람까지 자꾸 증인 요구하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국정조사 특위도요.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타이밍적으로는 안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재판과 수사가 끝난 시점에 네.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요. 지금 뭐 검찰의 행태 자체가 많이 조작이 됐다고 한다면 뭘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절차가 위반이 됐는지 행위가 위법한 게 있었든지 아니면 자료가 조작되거나 가짜 자료가 있는지 위조 여부가 있는지 이런 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실제 조사했을 때의 특정한 절차, 특정한 행위, 특정한 자료와 관련된 사람만 나오는 게 맞는 것이지 네. 그냥 뭐 검사들 다 부르고 이런 것도 그리고 증인들 다 부르고 이런 것도 거기 얼마나 많은 주장과 논란과 갈등이 난무하겠어요. 그럼 이건 사회적 비용만 엄청나게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런 원인을 제공한 그동안의 검사들의 행태와 그에 대한 불신이 엄청 크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집권을 한 세력으로서는 어떤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걸 좀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중동 사태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국정조사 같은 일체 정쟁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악마의 편집으로 조작된 음성 파일 하나를 붙잡고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의 정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 핑계 추경을 얘기할 만큼 급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한가하게 공소 취소니 조작 기소니 이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경제 불안이 안정세를 되찾을 때까지 국정조사와 특검법 개정 등 일체의 정쟁을 중단합시다. 아울러 환율, 물가, 유가 관리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야당의 제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은 사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맞고요.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제도를 개선해서 또 개선된 사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법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사법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하기 시작하면 사법도 무너지고 다른 영역도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영역을 개선하고 싶으면 그 제도나 그 시스템을 개선해야지 네. 결론 자체를 딴 데서 내려는 시도를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그것이 양산하는 사회적 갈등은 어마어마하고 그 사회적 갈등이 어떤 생산적인 민생에 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합의 이런 거에는
큰 저해 요소가 되는 것은 맞다. 그것은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찬호 의원님. 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그 끝은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국정조사에서 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도 이런 엄청난 의혹이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이 의혹을 특검이 규명한다고 해서 또다시 특검을 지금 만들어서 그 특검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냥 무조건 그 의혹 자체를 그냥 기소를 그것이야말로 조작 기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하고 그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그 특검법에다가 이 관련된 이 사건들과 관련된 사건의 모든 공소 유지나 항소 포기 등도 다 본 특검이 맡게 한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이 기존에 재판에 걸려 있는 것도 다 없애버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지금 기존 관련 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 네. 걸려 있잖아요. 제3제 다 갖고 와서 그거를 본인들이 공소 포기를 공소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아마 지금 조항을 넣지 않겠느냐는 게 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게 지금 그 법조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네. 국정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국정조사 해봤자 국정조사 자체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보 진영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건을 이유는 여기로 갖고 와서 다 없애버린다. 그렇게 지금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까지나 일각의 주장이고 네. 우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모양새가 하도 기가 차니까 저런 걸 굳이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이게 나오는 것이죠. 자, 법 왜곡죄나 뭐 이런 것들 과연 할까 하는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김상일 평론가님.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시스템 밖에서 만약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정권 바뀌면 그대로 원상복귀 됩니다. 공소 취소하면 뭐 합니까? 그거와 관련된 것도 해가지고 다른 형식으로라도 다 처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BBK로 사실은 우리는 저건 빼박이다고 생각한 거를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되면서 거의 없앴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다스로 해가지고 또 연관한 거 잡아가지고 우리가 옥살게 하잖아요. 이게 권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시겠지만 역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이 제안 좋다고 제가 평가를 했지만 이런 좋은 제안이 꼼수로 보이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국민들이 불법 계엄과 내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산이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실시간 그건 교통 저도 상황 아주 공감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9km 어렵습니다. 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 주춤하고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지다 일지 분기점에서 금천 사이로 각각 4km씩 정체입니다. 반대 목포 쪽은 목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에서 북수원까지 6km 정체, 이후로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 터널 사이로도 짧게 주춤합니다. 또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까지는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천 파동 겪고 있는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천을 거의 다 매듭지었다 했습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네. 공천을 다 매듭짓고 그만두는 게 공관위원하고 공관위원장 아니에요? 거의 다 첫 번째 사의 표명이 왜 대구 공천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왜 이러는 거예요? 우선 그냥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표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흘러나온 얘기는 이겁니다.
이 지금 일단 어쨌든 지역 자치단체장 공천은 어쨌든간 대강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네. 매듭이 지어가고 있잖아요. 예. 남은 게 이제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공천인데 이정현 위원장은 그것도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서는 그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원래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이쪽 하는 그 구시의원 이런 거 하는 것이고 그 원래 이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따로 둡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2022년 네. 지방선거 때는 정진석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분은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을 했습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게 이정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는 뭐 이제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런 말을 놓잖아요.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차피 자기 본인의 영역이 아닌데 그 얘기를 왜 넣느냐. 그것까지 하려고 했다가 충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인지 그거 이제 사실이라면 그것도 좀 상당히 논란이 될 예를 만한 들어서 뭐 얘기고. 대구 공천을 어떻게 좀 누가 뒤엎으려는 이런 시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것도 연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도 좀 나오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 주영 의원만큼이나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강력하게 지금 내가 무슨 장기판 조리냐. 내가 뭐 1등인데도 나를 그냥 좀 컷오프한 다음에 그 보궐선거 덜컥 이거 드리면 됐죠. 내가 뭐 진짜 들러리 쓰는 사람이냐. 난 대구 시작 올리다 이렇게 나가고 심지어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이제 흘리게 되니까 네. 조강한 최고위원이 급하게 만났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이정현 위원장 때문에 죽겠다. 지도부도. 당 대표하고 우리도 이정현 위원장 똥고집이란 말을 했대요. 똥고집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죽겠다. 2번. 네. 솔직히 그래서 그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인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했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 말 그대로 이정현이 너무 언컨트롤러여서 당의 입장과는 반대인 법원의 인용까지 내심 바라고 있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이진숙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지금 장 대표하고 이정현 위원장이 네. 지금 이렇게 엇돌고 있는 부분이 상당했던 것이죠. 자, 주호영 의원은 이순신을 빼고 전쟁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강찬호 의원 보시기에는 번복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최소한 번복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 2위를 경선 치를 사람은 다 경선 치러라. 물론 컷오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지지율이 낮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뭐 무리를 빚는 발언이나 언행을 했거나 그러면 컷오프 할 수 있죠. 근데 이번 1, 2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 들 뿐더러 어떻게 1, 2위는 컷오프하고 지지율이 한 자릿수 신전 뭐 그런 분도 있어서 하는 분들은 다 되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의 지금 가처분이 네. 이게 혹시 인용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상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천이 정당의 재량이라도 재량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보 난립 방지. 그다음에 후보들의 대표성 확보인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모두 위배라는 거예요. 후보 난립 방지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쳐야지 지지율 높은 후보를 치고 아주 현저히 낮은 후보들을 해주면 앞으로 지지율 낮은 사람도 컷오프 안 당할 이유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또 당연히 지지율 낮은 사람들이 후보가 되면 대표성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법원도 이게 좀 단순히 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 뭘 많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전 뒤집어지거나 최소한 좀 적어도 1, 2위는 컷오프를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근데 다른 문제가 아니고 세상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세상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1, 2위를 자른다? 이거가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실체상의 위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고 워낙 그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최근 2, 3일 동안 주호영 의원이나 대구에서 집중적으로 때린 사람이 이정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 말씀드립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김부겸을 대구에 부른 건 민주당이 아니고 네. 장동혁과 이정현이다라는 게 정치권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데 좀 그렇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크게 보면은 뭐 그게 맞는 거죠. 뭐 미세하게 보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거의 강권을 해서 끌어간 거의 넥타이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목이 쫄리니까 끌려가듯이 끌려간 그런 상황인 건데요. 어쨌든 왜 그런 상황을 했냐면 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번에는 대구가 변할 것 같은 그리고 보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매를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이라는
그 뭐랄까요 거부감이 적고 그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화가 통하고 그러면서도 오해 없이 대구를 위해서 뭐 줄 건 주고 못 주는 거는 설명할 수 있는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으면 이번엔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고 그거는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지금의 행보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이런 어처구니 없고 원칙 없고 기준도 없는 공천이 유발한 것이다라는 것은 전 동의합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전에 대구에 나설 때는 민주당에서 대구에 이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절박함은 있었지만 네. 그냥 지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 해줄 수가 있잖아요. 여당이니까요. 예. 정부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강력한 여당이고. 그렇죠. 자, 정권 초구 대구 경북 행정통합. 네. 만약에 이거를 여당에서 추진을 이게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될 이제 걸로 보세요? 아니 김부겸 후보가 예. 핵심 공약으로 그걸 내걸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진짜 실질적이고 정말 대구 경북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통합 그것도 정부 여당의 힘을 얻어서 제대로 추진되는 통합을 제가 해내겠다는 걸 아마 핵심 공약 중에 핵심 공약으로 내걸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충청도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다 통합을 이번에 할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광주 전남만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남겨뒀다? 아니 그런 별별 정치적 해석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경북하고 대구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네. 대구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해볼 만한 곳이고 경북은 더 어려운 곳이니까 이번에 둘을 합치지 말고 하나 놔두면 대구라도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대구 경북도 처음에는 정부 여당하고 태극 하다가 우리도 통합하게 갖고 왔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안 돼. 여기 충남 대전 이거를 당신들이 다 찬성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줘야지만 해주겠어 하고 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지금 TK 통합은 다른 어떤 정치적 꼼수 때문에 지금 안 지켜준다는 그 비난이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김부겸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당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제대로 된 통합을 할 수 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통합을 원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제가 볼 때는 파괴력이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럼 그다음에 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위험하다는데 네. 그런 파괴력 있는 공약이 나오면 네. 국민의힘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일단 국민의힘은요. 지금 아까 말했는데 본인들 결국 본인들 집안 싸움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제가 전기가 마련된 부분은 보니까 이정현 어쨌든 위원장이 사퇴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만났어요. 네. 주호영 의원이 잘못된 공천 컷오프 되돌려달라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숙고해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준숙 위원장을 이제 만나지 않았다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신용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납니다만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나는 이정현과는 좀 다르다. 이제 스탠스를 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볼 때는 뭔가 다시 지금 공천 파동에 조금은 진정될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진부겸 후보 쪽에서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 지금 구도에서 양자 대결로 만약 갈 경우에는 승률은 2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맥스로 얻을 수 있는 건 43에서 44%입니다. 거기서 바라는 것은 결국은 보수 분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난맥상 보여주는 게 대구도 있지만 대구가 이렇게 막 그 접전 혹은 가장 관심이 있다는 이 사실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그 후보를 이 가장 큰 자치단체에서 이루고 있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자, 시간 관계상 그 공천 얘기는 그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었죠. 5.18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수록 대통령 개헌권 제안 등인데 내용이 있는데 개혁신당까지도 이제 이거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언론 보도를 제가 보니까 요거를 징검다리로 해서 권력구조 개편으로 가는 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심은 어떻게 보세요? 김성애 평론가님. 근데 전혀 다른 얘기인가요? 이거하고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가면은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셈법이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실은 이거를 권력구조 개편까지 담아서 개헌 제안을 한다. 그럼 이거는 지방선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아니라
명분이 어느 정도 다 완료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해서 가자라는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투표를 만약 한다 그러면 또 행정상의 문제도 큽니다. 네. 국민투표라는 게 87년 10월에 한 일에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안 해갖고 그 사이에 사전투표제 그다음에 또 제외 국민투표 이런 것들이 다 도입이 됐잖아요. 이거 국민투표법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요. 국민투표법도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네. 그걸 고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재외국민은 되는 걸로 됐잖아요. 요번에 네, 그렇게 되는 걸로 됐는데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유원식 그리고 의장은 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게 결정적인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번에 이제 그 목적 그러네요. 5월에 바뀌는 그래서 거네요. 되게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원포인트나 네. 되는 것만 이래도 근데 하자라고 그게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개헌을 할 때 국민이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몇 가지만 갖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한다면 정말 국민의 합의를 해서 큰 틀에서 네. 정말 나라를 위한 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는 짧게 30초씩만 얘기해 주세요.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법원 김영환 충북지사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법원이 많이 관여하네요. 정당이래. 네. 이게 딱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거- 주호영 네. 그 의원이 낸 가처분도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더 있어졌다고밖에 그래요. 볼 수가 없고 네. 그 좀 전에 그 무슨 이유가 적시됐는지 모르지만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김영환 지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지율이 낮지가 않거든요. 예. 현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쳐낸 것이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그 응모 기간 끝났는데 뒤늦게 들어온 그래서 사실 그 지각생을 네. 갑자기 사실 단수 공천 비슷하게 지금 해준 거 이걸 법원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봐요. 자, 김상희 평론가님. 저는 사실은 공천 관리를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판단이라는 게 정량적 판단과 정성적인 판단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다 해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범은 보여야 되니까 도덕성도 보고 그다음에 당의 기강도 보고 뭐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리고 정치의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그런 거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율적인 판단을 인정해 주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까지 판단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아예 김영환 의원 케이스에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참정권과 관련된 기회의 평등이라는 기본 권리부터 이게 박탈됐다 이렇게 본 것이 아주 아닌가 좋은 지적이네요. 그래요.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네요. 예. 마지막 질문 가봅니다. 자 이제 그 서울시장 경선 보면 여당에서 정원호 네. 후보에 대한 좀 공격이 집중되는데 예. 박주민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 보면 좀 김재섭 의원이 고맙다고도 생각하지 않나 우리 뭐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주로 많이 때리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 이번에는 이게 칸쿤인가요? 어디 네. 한 10박 12일 해외 출장 네. 사실 휴양지입니다. 근데 거기가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수는 있죠. 세미나나 무슨 그런 거 뭐 할 수 있죠. 행사를. 근데 여직원을 열흘 동안 데리고 갔다. 근데 서류엔 남성으로 표기했다. 네. 이에 정 후보는 단순한 표기 실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도한 네거티브 하고 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항상 여성이 관련될 때는 2차 가해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쉽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확인된 후에 얘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언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정원호 구청장이 단 둘이 간 게 아니라 10명 이상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자로 표기하고 남자로 표기한 게 문제가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문제의 강찬호 의원님. 11명은 현재 현장에서 합류한 것이고 어쨌든 저 서울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그 여행을 한 사람은 딱 그 해당 여성과 정원호 청장만이었다는 것이 그 김재섭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른 전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칸쿤에서 2박 3일을 머물렀는데 칸쿤이라는 데가 이분들 지금 공무 목적에 부응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긴 휴양만 하는 데인데.
그래서 왜 거기 그렇게 2박 3일에 있었더니 경유지였다는 건데 경유를 하는데 무슨 2박 3일을 있습니까? 경유라면 몇 시간 아무리 좋게 봐줘도 밤늦게 도착해서 이튿날 아침에 비행기가 있을 때까지만 있다는 이런 게 경유지 어떻게 2박을 거기서 하면서 경유를 합니까? 설명이 필요하다. 그다음 둘째, 그다음에 그것도 그래요. 왜 그 남성 부분을 여성 부분을 처음에 갖고 왔길래 김재섭 의원이 다시 이걸 자세하게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것만 가려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성인 거를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걸 왜 가려요? 가릴 이유가 없어요. 가릴 이유가 없는데 가린 것 자체가 너무 수상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해당 그 문제에 동행했다는 그분의 직역이 여행 목적하고 맞지도 않고 그다음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돌아온 다음에 갑자기 결정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제 의혹을 하는 김재섭 의원 주장인데 네. 갑자기 급수가 확 높아진 거 아닙니까? 승진? 자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면은 도대체 이분을 왜 이렇게 동행을 하고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김재섭 의원 주장인데 네. 제가 볼 땐 정원호 구청장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그럼 이상하네 이것도 이상하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여성에 대한 가해니 네거티브니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게 왜 2박 3일이었는지 왜 성이 그렇게 해야 했는지 왜 그 직역이 다른데도 거기 가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서울의 구청장이라는 것도 사실 대단한 직책이지만 정말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어떤 겪어야 할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설명은 필요하겠다. 여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해석회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진성이는 오늘도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겨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잦은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던 진성이 폐렴이라 여겼지만 돌아온 건 생식세포암이라는 낯선 진단이었습니다. 이미 암은 폐와 심장까지 번진 상태였고 수술을 진행했지만 모두 제거하긴 어려웠는데요. 그날 이후 진성이는 정기적인 검사와 항암 치료를 멈추지 못한 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우면 숨이 차올라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우는 진성이. 엄마는 늦은 밤까지 마트에서 일해보지만 하루하루 커지는 병원비는 무겁게 쌓여만 갑니다. 진성이가 불안과 걱정을 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동쪽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남 서부와 제주도에, 또 오후부터는 강원도와 충청, 호남, 그리고 그 밖에 경상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봄비답게 적겠습니다. 곳곳에 내리지만 대부분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도에도 5에서 10,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다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 충청, 호남 서해안 등 서쪽 지역으로 안개가 짙겠고요. 동풍 영향권인 강원 산지 쪽 낮은 구름이 유입되기 때문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각별히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해상의 바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비가 와도 기온이 버티는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7도였고요. 아침 기온도 요즘 계속 서울 기준으로 예년보다 6, 7도 높은 기온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등 5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 서울 18도, 전주 17, 부산 16도 등 14에서 1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높겠고요.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 등 오늘 밤까지 최대 4, 5m의 파도가 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타결이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 등을 완전히 파괴하고 여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최후 통첩성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참전을 사실상 공식화해 홍해 봉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달러 강세가 계속되며 코스피는 4.26%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 재정명령도 쓸 수 있다면서 에너지 원자재 수급 등과 관련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중동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최고 60만 원의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물가 대책 등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어드는가 싶더니 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에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선 신고가가 나오는 이른바 역양극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떤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과 짚어봅니다. 우병탁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가 8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보면 0.06% 상승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 30분 동안 살펴볼 텐데 단순화시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비싼 집은 금매 그리고 중저가는 강세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집, 금매, 중저가, 강세.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싼 집일수록 양도세 중과에 지금 가장 정책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에 중저가 주택은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제도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대출에 대한 11호 대책 이후에 발표됐었던 대출에 대한 제한 대출을 최대 6억까지밖에 안 해주고 네. 비싼 집일수록 더 적게 해주는. 그래서 15억 이하가 뭐 어떻다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가요? 맞습니다. 그 대출 규제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이고요. 특히나 같은 15억 이하에서도 서울 외곽 지역의 시세 10억 이하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 도봉, 강북 같은 데는 신고가 나오고 있고 강남권은 다주택자 매물로 조정받는 이른바 이제 역양극화 현상이다 이런 그 명칭도 이제 붙이던데 일단 강남권 얘기부터 해볼게요. 강남권 조정 국면이랄까요? 조정 현상이랄까요? 이거는 좀 지속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은 정책이 만들어낸 금매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다시 얘기하면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를 다시 한다라는 개념 때문에 다시 시행한다. 예, 맞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게 되면 여태까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시세 상승이 있었던 그 차익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만큼 내고 팔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뭐 10억 정도 차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9일 전에 팔게 되면 한 3억 정도 남짓 세 양도세를 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5월 9일 하루가 넘어가는 순간 2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6억대로 넘어가고요. 3주택자는 7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 넘는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세금 차이만큼 그 전후에서 어차피 팔 거라면 조금 싸게 금매로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래도 세금 빼고 남는 게 더 크니까 라는 이슈 때문에 즉 정책이 만들어낸 금매 형태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금매 물건들이 조금 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될 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말씀드린 그대로 정책 이벤트가 만들어낸 금매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중과유예가 끝나는 순간 그때까지 5월 9일이 지나는 순간 맞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는 걸 감안하면 4월 중순쯤까지 토지거래 허가 전 단계인 약정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양도세를 아주 세게 몇 억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5월 9일 지나게 되면 거꾸로 그때까지 못 팔았던 다주택자들은 그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게 되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가격 금매는 시장에서 차츰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5월 8일 날 이거 쓰면 안 되는군요. 그거 하려면 3주 걸리는 거 생각하고 4월 10일, 15일 이 정도에는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매가 걷어들여지는 거는 4월 말쯤 되면 이미 걷어들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못 팔았던 물건들은요.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또 그 시간이 2, 3주 걸린다는 것도 아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서울 전세 물량이 올해 초보다 약 27%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노도광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게 이게 전세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노도광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까지 전역에 기본적으로는 전세 월세화되는 현상, 즉 임차 물량이 총량은 같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물량은 조금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만 놓고 보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보다는 여전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가 여전히 있게 되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점점 이제 공급은 적어지니까 전세가 점점 강세가 되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전세가가 더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전세 수요가 서울에서 이거 너무 비싼데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제 좀 퍼져나간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값 상승하게 되면 그게 다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요인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경기도 지역의 전체적인 전세가율, 즉 집을 살 때 대비해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아직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더 빨리 많이 올랐었기 때문인데 한 서울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0%, 그 외의 지역에서도 한 60% 수준이니까 아직은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세가가 좀 계속 부족해져서 전세가 부족
부족해져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매매 가격이 지금 최근 보이는 거 금매 같은 형태처럼 매매 가격이 멈춰 있는데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율 자체가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두 사이의 갭차가 적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혹자는 제가 뒤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세금도 만약에 늘어나면 그거를 또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가에 또 그 물론 우리가 그 보호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한번 반복해 가지고 벗어나게 되면 또 전세가를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 이게 항상 그런 작용과 역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세 가격에 대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려서 소유자들이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보충을 하려는 보충하고 남한테 전가하려는 심리가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이것이 그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1,000만 원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그만큼을 전세가에다가 얹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5% 이내로만 일단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4년째 되는 때는 다시 올리려고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변에 그 해당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신규로 입주하는 전세로 쏟아질 수 있는 물량들이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딴 선택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신규 입주가 서울은 물론 경기도까지 적어져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공급이 없어서 전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번 부동산 시장 배경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 적게 내려고 그 이제 하는 그 다주택도 이제 처분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5월 9일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아까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 급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전체 다주택자 비율로 볼 때 비율이 상당히 됩니까?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비율로 퍼센트로 따지면 미미합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당초 시장에서 요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 이게 중과를 다시 하겠다라는 것을 하기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특히 오히려 비싼 지역에서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그런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보면 꽤 유의미하게 잘된 부분 매물을 급매로 내놓게 하는 효과는 있었다는 건 맞고요. 정책이 노린 그 부분으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맞아 떨어졌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 이벤트라고 하는 건 그 정책이 끝나는 순간 그 효과는 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 참고 혹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가령 예를 들면 사람마다 틀릴 겁니다. 얼마만큼 시세 차익을 벌었는지 그럼 양도세 중과에 따른 중과가 되지 않을 때와 될 때의 차이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억이고 어떤 사람은 5억일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과 전후의 세금 차이가 5억 정도 난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 소유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후를 기준으로 하면 4억 9,900만 원만큼 더 싸게 팔아도 세금 빼고 나서는 그러니까 빨리 팔면 5월 9일 전에 팔면 더 이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5억 정도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한 2억 정도를 낮게 내는 겁니다. 종전 가격보다. 그러니까 4억 9,900까지 더 낮춰서 내도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게 사람의 심리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는 지금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로 급매로 내놓은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100명이다라고 하면 그중에 정말 많이 거래돼서 한 20, 30명이 거래됐다 손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70명, 80명은 이제 더 조금 낮춰봤다가 그 다음에 안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못 파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걷어들이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그 3억씩을 더 내고 5억씩을 더 내고 많게는 뭐 10억씩을 더 양도세를 물어내 가면서 팔 사람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몇 건이야 이것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것도 뭐 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매로 얼마나 내놓겠느냐라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꽤 많은 사람들이 내놨는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사실 자체는 워낙 시세 차익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와 아닐 때 차이가 같이 커지게 됐고 그 효과를 소유 다주택자들이 계산을 했겠죠. 당연히 계산을 했을 거고 그 차이를 꽤 크게 느껴서 매물로 좀 내놓고는 있는데 뭐 이게 다 팔리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 세부담에
아예 그래 언젠가 자식한테 내가 물려주지 안 물려주겠냐 하면서 다주택자 만약에 집이 2개 있다 그러면 이참에 그냥 증여세 물고 아예 그냥 해주자. 그러니까 부모 심리가 만약에 집이 2개 있으면 얘가 서울에서 언제 집을 사겠냐 지금 월급쟁이가 이런 생각을 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도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증여가 원래 꾸준하게 계속 상승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아니더라도 예전과는 틀리게 상속세가 나온다라고 하니 그 상속세를 회피하기 목적에서 이제 증여를 검토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많이 늘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아이러니하게도 급매로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로 찍히는 금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10억짜리였는데 아주 비싼 집은 아니더라도 주변에 옆집이 원래 시세는 10억이었는데 급매 때문에 양도세 이슈 때문에 3억을 낮춰서 7억에 거래가 돼버리게 되면 이 옆에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원래 10억으로 아이한테 자녀한테 줄 때 혹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줄 때 10억으로 증여세를 냈어야 되는데 이게 7억으로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거꾸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3억에 대한 증여세는 쉽게 얘기하면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3억이 넘는 집을 증여해 줄 때는 이제 그걸 좀 어느 정도 또 막기 위해서 취득세를 원래 4%인데 13.4%로 무려 3배를 더 내야 됩니다. 취득세가 그렇게 비싸져요? 많이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증여로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취득세를 그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런데 역시 당사자들은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3억에 대한 증여세가 적게 내게 된 증여세가 예를 들면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30%일 제가 보기엔 때. 증여세 줄이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그 9천만 원 가지고 취득세 중과로 더 내야 되는 세금 7천만 원을 내고도 2천이 남는다. 이런 식의 계산들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머리가 좋아야지 이거 뭐 집도 증여하고 집도 뭐 팔고 뭐 할 것 같다는 이제 생각도 드는데. 자, 근데 강남의 초고가 주택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0억, 50억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이런 경우에 결국은 매물로 내놔도 그들만의 리그다. 현금 부자들만이 그걸 사갈 수 있다. 그걸 뭐 30억, 40억을 누가 과연 이렇게 대출도 막혀 있는데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50억짜리를 5억 본래 시세보다 낮게 내놓은 것들은 좀 거래가 있겠지만 그 이외에 조금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거보다 싸거나 아니면 그런 이외에 15억 이하 아파트들은 또 이제 되게 경쟁이 치열하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게 뭐 노도강 말고도 서울 전체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도강뿐만 아니라 뭐 구로라든지 아니면 성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상대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급매로 나오는 물량들 자체가 좀 적고요.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쨌든 대출이 규제는 받고 있지만 고가주택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에서는 이제 LTV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좀 있는 상황이고 해당되는 외곽 지역에서는 이제 급매가 없다 보니까 급매가 많아지면 가격이 같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아직 이제 외곽 지역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이게 정부는 이제 세금 부분은 마지막 수단이다. 최후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긴 하면서도 부쩍 대통령도 뭐 보유세를 자꾸 언급하고요. 경제부총리도 언급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어쨌든 그 시점의 문제일 뿐 세금에 손을 대겠다 이런 관측들을 지금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집값 대비해서 뭐 어쨌든 뭐 많이들 비교하는 것처럼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론 물론 이제 이 보유세만을 놓고 그다음에 세금이 높네 낮네라는 걸 따질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제 취득세, 양도세, 상속증여까지 다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특히 집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은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집값
한결씩 이만큼 올랐는데 보유세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도 맞지는 않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유세는 올리기는 올려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다만 이제 이 과정 중에서 과거 우리가 한때에는 그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좀 높이겠다고, 그러니까 집을 많이 못 갖게 있게 하겠다고 너무 급격하게 올렸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종부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그거에 따른 반발, 조세 저항 같은 것들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집 하나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예. 결과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집값을 잡는 데는 또 실패를 하기도 했고요.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성공하기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 부분이긴 한데. 맞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거기 중요한, 이미 다 당국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보유세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정말 많이 내면 1,500만 원 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500만 원씩 더 내게 되고 뭐 예를 들면 2,000만 원 내던 사람들은 3,000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금액인 건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집값 자체가 완전히 하락할 거다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한은 당사자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생각합니다. 1,000만 원 더 내는 것 하고 그럼 이제 10년을 더 내면 1억 정도를 더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럼 10년 뒤에 이 집값이 1억보다 덜 올라갈 거냐 적게 올라갈 거냐를 판단하는데 네. 그거는 뭐 굳이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너무 명확관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까 저 위원님 말씀 중에 이제 중간에 약간 섞여 있었는데 그 보유세를 이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적으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건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양도세. 그럼 보유세를 올리면 그럼 양도세 그대로 두냐? 양도세도 좀 이렇게 그 조정해서 좀 내린다든지 이렇게 그걸 다 합치면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를 봤더니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오히려 또 OECD 평균의 2배가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유세만 적다고 딴 거를 놔두고 그거를 강화한다는 거는 좀 정책적으로 그 뭐 좀 뭐랄까 1주택자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 이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어날 때 너무 좀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측면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냈었던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그 부담이 OECD 대비해서 어땠는지를 살펴본 게 있는데 네. 이 기준 자체도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그래요? 얘기냐면 전체 세금 대비해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어떻고 외국은 어떠냐. 이게 총 전세 대비. 전체 세금 대비. 맞습니다. 이게 1번. 우리나라는 2022년도 기준으로 5.15%였었습니다. 네, 네.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3.75%였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높은 거네요. 더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거꾸로 또 다른 그 기준점 자체가 GDP를 대비해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총 생산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1.23%인데 네. 외국 OECD 국가의 평균은 0.97%밖에는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높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보유세의 비율은 0.21%로 OECD 국가들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확실히 좀 낮은 상황이기는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좀 같이 있겠다. 검토하고 다른 세금하고도 저기 예. 부동산 관련 세금하고. 취득세나 아니면 양도세나 네. 뭐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균형을 좀 맞춰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기에 그 초과이익 환수제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살아있는 제도인데 네. 그 재건축 단지들에서 이거 어떻게 정책이 가나 이거를 진짜 적용을 할 거냐고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제도 자체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만들어져서 그게 위헌으로 판결이 나서 법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은 한은 부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한 예. 가지는 그러니까 가장 그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건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는 거다 정책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유지가 되는 게 맞고 다만 너무 세게 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 적정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막 반발들이 일어났을 때 너무 과도하게 잡혔던 수준에서 현재는 그래서 좀 낮춰놓은 상태고요. 이 낮춰놓은 상태도 일부는 이제 추징을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이슈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논리적으로는 추징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추징이 일어났을 때 시장 상황상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라고 한다면 그건 좀 다시 조정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그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진데 그 법은 어쨌든 그 적용되는 게 맞고 그 대신
어떤 그 추징되는 금액이라든지 뭐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합의. 맞춰갈 네. 필요는 있다. 너무 과도했던 것이 항상 문제였던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강남에 꽤 비싼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은퇴를 했어요. 사실 그냥 근근히 연금 위주로 하고 약간 있는 현금으로 이제 그 부부가 앞으로 뭐 20-30년을 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물론 미국처럼 아파트 뭐 영모기지 이게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또 고가 아파트는 그것도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되잖아요. 되죠. 예. 그죠? 안 돼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제도는 없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랫동안 산 사람에 대해서 뭐 80%까지 이렇게 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네. 오랫동안 살지 않았는데 꽤 오랫동안 보유를 했어요. 막 20년 네. 이상 보유를 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은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 18평, 20평짜리 아파트 사서 재건축을 바라고 산 거거든요. 재건축 바라면 깨끗한 집에서 살겠다고. 재건축이 내 의도와는 달리 막 10년, 20년 늦어지는 그 단지가 많잖아요. 네. 그거를 투기라고 봐서 안 살았으니 너는 세금의 어떤 그 감면 적용을 안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쪽에서 그렇죠. 비과세나 아니면 종부세 쪽에서의 세액공제나 감면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아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것 자체가 그 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혜택이 과도하다면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80%까지 돼 있는 것을 조금 거주하지 않았다면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 감면의 혜택을 너무 과도하게 줄이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팔고 세금을 내고 나면 서울 시내에 집을 사기도 힘들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강남 집에 살고 있어도.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거꾸로 들고 나오는 것이 거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람의 여건이 국민의 여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거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 부분을 놓고 봤을 막말로 때 외교관도 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비워놓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과도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축소시키는 거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또 너무 과하게 축소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자체를 좀 과도하게 침해되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이렇게 하냐 하면 그냥 그 강남에 집은 있지만 약간 은퇴한 하우스 푸어 같은 경우에 이거 모기지도 없고 막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 친구들도 이제 하는 애들이 저 친구들이 있는데 집 하나 갖고 있는데 약간 범죄자 취급받는다? 이게 뭐 약간 그런 그 감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아마 정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세심히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 전제할 것은 집값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당위적으로 맞는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은퇴자들까지도 시세 차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혜택을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의 안정에는 조금 뭐 덜 효과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저희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축소를 시킬 예정이니 뭐 당장 내년까지 개정해서 파세요라는 개념이 돼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걸 통해 혜택을 줄여나가는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납세자들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제 은퇴하고 고령인데 시세 차익이 크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요 1년 안쪽으로 조금 먼저 팔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누리고 가고 더 늦어지게 되면 시세를 더 누릴 수는 있겠지만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니까 그 전에 팔고 빨리 한번 정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 조세 형평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개개인이 처한 것들도 또 이렇게 정밀하게 분류해서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나눴던 얘기인데요, 위원님. 우리가 이제 그 보유세 오르면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그걸 부담을 지으려 그럴 거다. 물론 그 지금 계약 갱신 청구권 있지만 그거를 또 벗어나면은 또 이제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거를 조금 좀 그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항상 정책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주변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대규모의 공급, 뭐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물량들을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이다.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해 가면서 네. 그 다음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도 한꺼번에 올릴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점진적으로 올리긴 올리되 누진적으로 계속 좀 꾸준하게 올려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정가가 설사 일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적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게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역시 결론은 공급이다. 네. 근데 사실 공급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네. 뭐 재건축 뭐 한다 해도 그 속도를 내는 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제도적으로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는 어떤 해법이랄까 좀 제도적 보완책 같은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뾰족한 다른 대안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급을 뭐 빵 찍어내듯이 금방 만들 수 없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앞전에 공급 대책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그 현안이 끝나고 나게 되면 그 뒤에 해당되는 발표했었던 공급에 대한 계획들, 가령 예를 들면 정부는 지금도 당연히 3기에서부터 신도시들에 대한 공급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실무적으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진척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는 것, 국민들에게 그때 발표했었던 이 공급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디까지 와 있고 이걸 속도를 이런 부분에 막혀 있어서 어떻게 내고 있다. 이런 소통들을 더하면 기본적으로는 같은 공급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뭐 예를 들면 세입자들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 질문 가기 전에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남아 있습니까? 어디 남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밝혀져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오래된 노청사들 일부 작은 필지들이 있고 최근에 공급 대책할 때 나온 그게 거의 거죠. 전부라고 보면 그게 되는 거죠. 전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린벨트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값 안정도 중요한 이슈지만 사실은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맞을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발표할 때 나온 게 정말 완전 다 짜낸 그 토지다, 서울 안에는. 그만큼을 짜낸 것 자체도 정부가 충분히 역량을 정말 다 쏟아부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계속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발표하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됐지? 뭐 이런 부분에 국민들과의 소통. 그래야 그게 정확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과연 뭐 여러 가지 조치들 뭐 그게 세금 정책이 됐건 공급 정책이 됐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면 될까요? 우선 보유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리려고 할 겁니다. 올리게 될 거고요. 올린다라고 보는 게 또 당연하게 맞을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올해부터 바로 적용되는 6월 1일 과세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월 달에 나올 그리고 9월 달에 나올 11월 달에 나올 이거부터 바로 올리게 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올린다라는 건 4월 달에 이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이미 거의 150%인 한도 149%까지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여서 만약에 여기에서 흔히 얘기하는 공정시장가 비율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60, 45로 돼 있는데 이걸 뭐 80으로 다시 원복시켜서 더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개편을 하는 순간 강남 서초 송파일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150에서 140까지 이미 공시가기 때문에 올라가 있으니까 올려도 1%밖에 더 못 걷는데 반대로 아직 120%밖에 못 오른 서울 다른 지역들은 30%씩 더 늘어나는 문제가 거의 생깁니다. 세금 폭탄을 맞는 셈이네요. 금액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이후부터 올리는 게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를 조금 더 많이 걷는 구조가 될 거라서 거꾸로 보유세 쪽은 내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를 올해 하반기에 하더라도 아마 내년부터 적용할 걸로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바로 적용해버리게 되면 거꾸로 외곽에 있는 중저가 아파트만 오르고 고가는 원래 올리기로 했던 것만큼에서 더 오르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제일 큰 뉴스 추경안입니다. 오늘 정부가 26조 2천억 규모 전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 거쳤고 이걸 다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해서 국회가 이제 10일까지 심사해가지고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여야가 이제 합의를 했는데 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돼요? 예,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예산은요 4조 8천억 원입니다. 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과 물가 부담을 직접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지급 액수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좀 살펴보면요. 일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85만 명에게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 약 36만 명에게는 45만 원에서 50만 원이 돌아갑니다. 그 외에 소득 하위 70% 구간에 속하는 약 3,256만 명은 네.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요. 지원 범위가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그럼 이 중산층, 중유층 네. 여기 이분들도 수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이 저소득층을 넘어서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여부 등 지역별 특성까지 반영해 지급액을 세분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피해 지원금 외에도요.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을 뒷받침하고 유류비와 교통비를 깎아주는데 약 5조 원을 배정을 했고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올리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방 재정 보강에 약 10조 원 그리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 9천억 원 등이 각각 투입이 됩니다. 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예, 최근 반도체 업황과 증시 호조로 발생한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없습니다. 나라 빚을 내지 않고 재원을 확보한 셈이라서 국가 채무 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다음 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이란 걸 언급을 했어요. 긴급 재정 명령이 어떤 거예요? 예, 그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요.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가 마지막입니다. 헌법에서 이제 법률상을 뛰어넘었고 긴급적으로 이제 법령상의 조치를 갖는 법령상의 이제 힘을 갖는 대통령의 명령권인데요. 이 대통령은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 명령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걸리는 게 있으면 국무회의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 비상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납타 수급 불안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꺼냈는데요. 최근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종량제 봉투 생산 원가가 5에서 6원인데 행정 처리 비용 때문에 100에서 200원을 받는 구조다. 원가가 오른다고 해서 최종 판매가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니 사재기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에서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지방 정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그 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절반 이상인 123곳이 6개월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평균 약 4개월치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명이 인쇄되지 않은 롤 형태로 보관이 돼 있어서 특정 지역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재생 원료만으로도 1년치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만큼 인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 최악의 경우에 뭐 대비책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어제 SNS에서 직접 글을 올렸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없다고 쓰레기 수거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 장관은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실 일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재고도 충분하고요. 재생원료도 남아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봉투까지 허용하겠다는 3중의 안정장치를 깔아놓은 셈인데요. 사재기만 하지 않으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제 위기 몰고 온 중동 사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이란과 종전 협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30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곧 타결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정, 하르그섬 그리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해 초토화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엄중 경고고 거의 협박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기존 발전소에 더해서 전력, 식수, 석유 수출 사실상 이란의 생존 인프라 전체를 겨냥한 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도 어떤 이유로든 곧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경고한 초토화 공격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데드라인이 27일까지였는데 다음 달 6일로 미룬 상태잖아요.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네. 이란 체류 끝내겠다 이런 표현도 담겨 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초토화 작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란 체류를 끝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지상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곧 공습 작전 자체를 종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전 당시 전쟁 기간을 4에서 6주로 담았는데 이미 5주차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군사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올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지상군 투입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에서도 군사 작전을 끝낼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라는 군사 목적만 달성을 하면은 그 이후에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건 사실 세계 경제에 악영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국 내 아우성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대로라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하지 않고 미국이 발을 뺄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월스트리트 그 저널 보도고 그래요? 이제 백악관 고위 관료들 인용한 보도인데요.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를 달성하고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뒤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자유로운 교역의 재개는 외교적 압박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은 유럽과 걸프 동맹국들에게 해협 개방을 떠맡기겠다는 건데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호르무즈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또는 전 세계와 이 지역 국가의 연합이 미국의 참여와 함께 해협을 어떻게든 개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25%, LNG의 19%가 통과하는 요충지인데 그중 80%의 목적지가 아시아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정권 교체 이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전을 위한 일종의 이것도 수순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전에 명분을 만들려는 작업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정권과 군 수뇌부를 잇따라 제거한 것을 근거로 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란 정권을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지위를 세습한 아들 모즈타바도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별다른 소득 없이 전쟁을 끝냈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권 교체라는 성과를 미리 깔아두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전쟁 얘기 걱정들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꽃은 폈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오전에 여의도에서 벚꽃을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서울 벚꽃 활짝 폈죠? 예, 지난 29일 서울의 벚꽃이 공식적으로 개화했습니다. 네. 기상청이 종로구 서울 기상관측소 앞 왕벚나무 관측목에서 3송이 이상 꽃이 핀 걸 확인한 겁니다. 작년보다 엿새고요. 평년보다는 열흘 빠릅니다. 네. 1922년부터 이어진 관측 역사에서도 상당히 빠른 축에 속합니다. 서울 대표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에도 같은 날 벚꽃이 폈고요. 역시 작년보다 닷새 앞당겨졌습니다. 벚꽃은 피면 금방 만개하잖아요. 서울 평년 만개일이 개화일과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번 주 중으로 꽃이 활짝 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벚꽃축제 울산 울주군에선 이미 시작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 주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요즘 기름값 걱정 많으실 텐데요. 네. 이 공공부분에서 차량 오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25일부터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안내드리려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요. 차량 오부제 일단 지금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오부제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오부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민간 부분은 자율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을 가는 것이거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현재까지는 제재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삼성이라든가 H현대, 하나그룹 등 이제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 오부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10부제, 5부제 민간 기업 확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취지는 에너지 절약 조치입니다. 워낙에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 차량 오부제가 민간까지 의무적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 적용은 상당히 상황이 악화될 때 실시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짝홀수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아직은 강제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민간 영역까지 확대를 가능성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간인이 오부제 어겼을 때 이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는 어떤 거예요? 법이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의 제한을 근거해서 이 그 장관 명령으로 이제 제재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고 상한은 300만 원이에요. 네네. 300만 원을 과태료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로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미 뭐 공공기관 중에는 특히 법원 같은 데는 이미 오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요일 같은 경우 제 차는 7번이어서 화요일에는 이 차량 차단기를 안 올려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아예? 이미 이제 그럼 돌려서 이제 다른 데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놨군요. 네, 그런 차단기 상황인데요.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실시를 한다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에 혹시 이것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참고하셔야 되는데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네. 친환경 차량,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들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수소 전기 차량도 예외이고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아이가 타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오부제 번호에 걸려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제재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그리고 이 특수 지역 장거리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작은 어떤 그 시골에서 대중교통이 없는데 차마저 못 쓰게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외적인 규정들이 약간 충분히 오지나 있다. 대체 교통수단이 적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으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걸 어긴 공무원들에게 내부 징계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공무원분들은 조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군청이나 구청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로 차를 몰고 가는 거는 뭐 당연히 안 되고 그 군청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깥에서 다니는 것도 어쨌든 뭐 만약에 적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세부적인 어떤 규정들은 공공기관 내부 규정으로 마련해야 되겠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주차만 금지되는 건 실효성이 없죠. 그러니까 아예 내 차가 7번이면 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타라라는 취지를 집에다 두고 이해하셔야 나오는 되고요. 거예요. 실제 90년대 걸프전 당시에 이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서 네. 10부제가 시행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위반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 부과액은 상한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최고한도액은 법령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사실 과태료를 어떻게 수익원으로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에너지를 좀 절약해보자. 그 예. 유사시에 대비하자라는 취지이니까 참여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의의 어떤 참여 이런 거에 좀 많이 기대는 이런 정책인데 그래도 또 약간 정책의 의지랄까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뭐 시범적으로 좀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정책 당국에서 그런 생각도 아마 하지 않을까 제 혼자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는 게 행정력의 어떤 낭비 뭐 이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실효성이 높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90년대는 그랬습니다. 걸프전 당시에 경찰관이 일일이 직접 차량 번호판을 눈으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사진을 찍어놓고. 네.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 방식은 이제는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CCTV 관련해서 과속 신호 이런 걸 잡는 장비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속은 실효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원이나 일부 공공기관처럼 아예 시스템을 입력해서 요일별로 해당 차량은 입찰 자체를 안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실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불복조차도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이 통상적으로 이 과태료는 시도 경찰청장이 부과하고 그리고 이 단속 대장들은 작성 관리해야 되고 고지도 해야 되고요. 고지를 받은 운전자는 또 60일 이내에 이걸 납부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억울하다라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또 구제 절차도 있다 보니까 단속 구제 절차까지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실 두 번째 주제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 주목받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미용사들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네. 이 미용사와 관련한 근로자성은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지만 또 부인하는 판결도 많았는데 결국은 도급계약의 형식으로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 근로자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추세를 다시 한번 하긴 했고요. 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장 쪼개기로 헤어 디자이너와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가 분쟁이 발생을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실질관계를 고려할 때는 근로자 맞다. 4대 보험도 줘야 되고 관련한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네. 뭔가 이게 좀 사연이 있었던 사건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의 판례를 만든 주인공은 네. 인턴입니다. 미용실 가시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 감겨주고 보조 업무를 하는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이 인턴 A 씨는 2024년 10월에 이제 미용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4대 보험 가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용실 이제 사업주는 해고하겠다 이런 취지로 통보를 했고 결국 이 구제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 미용실 원장 사업주는 구두로 이제 그만 나와라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 퇴직의 의사표시 그러니까 근로자는 서면 의무가 아니지만 네. 해고할 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거든요. 이유랑 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해고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한마디로 한다고 해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그 해고의 절차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거고. 자, 이게 부당해고 맞는지를 따질 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쟁점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인터넷 4대 보험 가입 요구 정당한지 요거고 두 번째가 그 일반 부당 뭐랄까 그러니까 부당해고가 맞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고 인터넷 4대 보험 가입 요구가 정당한지 이게 이제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는요. 네. 이 인턴이 사직 이사를 밝혔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철회를 했던 네네. 사안이거든요. 근데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원장이 그만 나와라고 구두로 통보한 것은 네. 정당한 해고 절차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절차를 위반해서 부당해고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 쟁점 4대 보험 가입 요구 이거를 할 수 있냐 인턴이 뭐 이런 부분인데 미용실은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다고 해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미용실은 2개의 지점을 갖고 있었고 사업자 명의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을 했고 각각 5인 미만으로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노동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지점은 사실상 오너가 한 명이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명의를 쪼개서 사업장만 쪼개놨을 뿐 인턴과 헤어 디자이너를 모두 합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네. 그러니까 인턴들이 이 분리되지 않고요. 두 지점 오고 가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그리고 채용과 운영도 한 명이 사실상 총괄하고 교육다 회식도 중요하잖아요. 네. 회식도 같이 하고. 한 겁니다. 같은 그러니까 회사로 본 거네요.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다라는 네.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자, 미용실 측은 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니까 근로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노동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네, 이건 학원 강사 사건하고도 비슷합니다. 네네. 모든 학원 강사가 근로자다, 근로자가 아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없고요. 모든 미용사도 근로자냐 아니면 위탁받은 프리랜서냐 이것도 아닙니다. 실질관계 네.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근로자성이라는 것은 업무 내용을 누가 지시하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지 업무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취업 규칙 등을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네. 이 미용실은 이와 관련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뿐이다. 헤어 디자이너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인턴은 근로자래도 이 헤어 디자이너든 상시 근로자가 아니니까 5인 미만이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인턴이 근로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자인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의 미용실은 이 인턴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도 원장이 결정하고 수익 배분도 원장이 결정하고 네. 실질적으로 전문 근로자로서 미용사들이 어떤 독창적인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인 장소, 시간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원장이 모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종속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지난해 2월 대법원이 비슷한 판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용실과 프리랜서 계약 맺었더라도 헤어 디자이너에게 노동자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내용인데 노동자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배경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은 원장 측에서는 우리는 위촉 계약서를 맺었다. 그러니까 위촉 계약서에 계약을 체결하고 헤어 디자인은 본인이 사업소득자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자신의 사업을 한 것이다. 완벽한 도급 계약서가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성을 부인을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서류는 도급 계약, 위촉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을 보니까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네. 또 조기 퇴근 지각도 원장이나 점장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관리를 받아야 됐고 네. 그리고 관련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 역시
것이 실질적 지휘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계약서들은 보통 우월적 갑인 원장들 사업자들이 정해지는 내용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로조성이 부인되긴 어렵다. 따라서 실제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는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사용 종속 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빌 위더스의 Lovely Day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천종철입니다. And the sunlight hurts my eyes.